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를 둘러싼 특혜, 갑질 의혹이 연일 불거지면서 야당은 의원직 사퇴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무능과 무책임은 더 참담합니다. 서민정책 책임지고 챙겨야 할 여당 원내대표는 자신의 비리 시리즈 폭로하는 전직 보좌관들과 싸우기 바쁩니다. 오히려 자신이 폭로전의 피해자인 것처럼 남 탓, 보좌진 탓으로 사안을 진행탕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결자 해지의 자세로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를 해야 합니다.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받고 있는 의혹이 쿠팡 오찬 의혹, 또 호텔 숙박권 의혹, 아내 법인카드 유용 의혹, 병원 특혜 의혹, 장남 의혹, 차남 의혹, 이건 따로따로고요. 이것만 해도 굉장히 무거운데 문제는 과연 여기서 끝날까라는 분석도 지금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들으세요? 글쎄 이제 보좌진이 지속적인 폭로를 예. 예고한 상황이라서 저는 이 지금 말씀 주신 그것만 해도 좀 벅찬데 예. 앞으로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없잖아 있죠. 이런 추세라면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보좌진과의 또 관계 회복 이런 부분 관련해 노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금 제기되는 의혹 자체 내용이 예. 사실은 국민 시각에서 볼 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예컨대 국정원 다니는 장남의 숙제를 대신 해준다든가 업무와 관련돼서 예.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더군다나 차남의 경우에는 또 예비군 훈련 연기를 도와달라고 하는 건데 단순히 도와주는 단계를 넘어서서 그분들의 문제 제기에 따르면 가만히 있지 말고 직접 나서달라는 취지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좌관이 나섰다는 부분은 국회의원 직위를 이용했다고 저희가 볼 여지도 없잖아 있고 병무청에 대한 외압 행사로 읽힐 여지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건 큰 위법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사법 처리 단계로 넘어갔다. 예. 이거는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사법 처리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좀 심각해졌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관련 의혹들, 폭로에 나선 전직 보좌진들이 1명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이들과 김병기 원내대표와의 관계가 아직 개선의 여지는 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도 좀 짚어주셨는데 더 나오게 될 경우에 그럼 진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예.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의혹들만으로도 사실 버티기 어려운 상황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김병기 원내대표 관련 처음 의혹이 나왔던 그 대한항공이 제공했다는 그 숙박권 문제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당내 분위기는 지금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국토위 출신, 그러니까 국토위 소속이었던 김병기 원내대표만 받았겠느냐, 국민의힘도 받지 않았겠느냐, 전수조사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에 뭔가 추가적인 의혹이 나오고 특히나 김병기 원내대표가 보좌진들의 그 텔레그램 방, 그 메시지를 공개했을 때 당내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이 전직 보좌진들이 아마 알고 있는 것들을 더 계속해서 이거 터뜨릴 텐데 괜찮겠냐라는 걱정들이 많았거든요. 그 우려가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의 리더십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지금 민주당에 영향을 주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스스로 이거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지금 갖고 있는 이 직을 좀 자리에 영향을 하지 않고 그거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불거진 의혹 중에 김병기 원내대표의 아내 법카 유용 의혹이 있습니다. 아내 법카 유용 의혹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의혹인데 이거 법적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보세요? 근데 저게 이미 이제 경찰이 한번 판단을 예. 받았다는 겁니다. 무혐의 결정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제기된 그 녹취록, 저희가 들어본 녹취록에 따르면 상당히 구체적인 내용들이 오가고 있어요. 그 혐의 입증에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기능하지 않은 정도 무혐의 결정이었다면 이게 새로운 증거로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만약에 저 증거 가치가 맞다면 저게 조작되거나 한 게 아니라면 사실은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재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재수사 저 하나만 갖고 재수사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결론은 식별할 수가 있죠. 예. 증거 가치가 상당해 보이거든요. 근데 저 부분이 이제 구의의 부의장이면 업무 카드가 나와요. 예. 그래서 구의의 부의장으로서의 업무를 추진하라고 준 카드인데 이거를 김병기 원내대표 배우자가 만약에 썼다면 그런 의혹이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결제했다는 거예요. 구의장이 결제하지도 않고 본인이 가져가서 배우자가 가져가서 결제했다 그러면 이건 명백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재수사가 이루어지고
그 결론은 뭐 저희가 예상한 듯한 그렇게 나올 가능성도 꽤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정청래 대표는 지난주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에서 김 원내대표 사퇴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본인도 아마 고심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이 사태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 대표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며칠 후에 원내대표께서 정리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하니 저는 그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라는 건데 심각하게 지켜만 보고 있을 건지 아니면 다음 스텝이 있는 건지 조금 헷갈리기도 하고 이게 앞서 강선호 의원 사태 때 보였던 모습과는 조금 다르다는 그런 지적도 있어요. 글쎄요, 전 정청래 대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반응을 예.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강선우 장관 그때 지명자 때는 예. 대통령께서 지명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당대표가 왈가왈부하기가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래도 좀 안고 가자라는 의견 표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고요. 이번엔 좀 다르죠. 대통령이 임명한 게 아니라 당 안에서 의원들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난 원내대표 선거 때부터 당원 투표도 조금씩 반영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원들과 의원들이 선출한 거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명했던 장관직과는 다르다. 다만 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출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임명직이었다면 정청래 대표께서 바로 거치 문제를 해결했을 겁니다. 이거는 임명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한다고 한다든지. 근데 지금 또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김병기 원내대표의 결단을 스스로의 선택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약간의 시간을 준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대표가 그래도 단호하게 심각하게 당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김병기 원내대표의 거치 결정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의견을 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요일 내일 거치 표명이나 예. 의견 발표를 할 걸로 알고 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도 지도부의 이런 입장이나 당내 이런 분위기들을 다 감안해서 입장 표명을 하셔야 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뭐 범여권인 혁신당, 진보당에서도 김병기 원내대표를 향해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된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일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 원내대표 어떤 입장 밝힐 것으로 보세요? 일단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찍어내기를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안 보여주고 싶겠죠. 어차피 찍어 나갈 뿐이기 때문에 예. 굳이 그럴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조국 신당이나 기타 다른 그 정치권에서 모두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아마 고민스러울 겁니다. 본인이 만약에 원내대표만 사직하겠다라고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닐 수가 있거든요. 이미 너무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원내대표만 그만둔다고 해서 끝날 문제인지 아니면 의원직 사퇴는 본인이 아마 안 할 거고 예. 탈당까지 가야 되는지 이 해결책과 관련돼서 그 해결책에 대해서 뭐 당원이나 아니면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수준을 본인이 아마 알아보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원내대표로 끝나면 본인으로서는 제일 나은 거고 그게 아니고 탈당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본인으로서는 되게 아마 여기저기 구명운동을 해왔겠죠. 어쨌거나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원내대표직을 던져서는 해결될 상황은 넘어섰다. 따라서 아마 의원직 사퇴는 본인이 결코 안 할 것이고 예. 원래 의원직 사퇴해야 마땅한 그 사안이지만 탈당까지 발표를 해야지만 그나마 수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원내대표 사퇴만으로 수습될 상황이 아니다라는 분석들까지 나오다 보니까 뭐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벌써부터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도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원내대표로 좀 누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선출될 가능성이 누가 좀 있다고 보세요? 글쎄요, 지금 아직 공식적으로 지금 보궐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원내대표 후보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긴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분들은 움직이고 계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원내대표가 이 공백이 생기면 한 달 정도 시간을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선거 공모하고 투표하는데 그렇죠. 한 달 정도 예.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원내대표라는 자리가 사실 하루라도 공백이 생기면 안 되는 자리거든요. 물론 아마 그 기간 동안은 대행, 이제 수석 부대표가 대행을 하시게 될 텐데 원내대표 자리가 계속해서 야당과 협상하면서 법안과 관련된 내용들을 총괄해야 되는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원분들은 사전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저는 이번 원내대표 만약에 이번에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하게 된다면 정청래 대표랑 호흡을 잘 맞출 수 있고 그리고 또 정부와도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분이 선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크게 이슈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당 지금 최고위원 보궐선거 하고 있거든요.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좀 격한 언행들이 좀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내대표만큼은 그런 좀
좀 격한 이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잠재울 수 있고 또 야당과도 협상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과도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선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 의원님들의 그 고민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청와대에서는 김병기 원내대표 유임을 바라고 있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 길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유임을 바란다기보다는 예. 김병기 원내대표와의 소통이 원활했다라고 그래도 인정을 해주는 거죠.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청와대와 소통을 할 수 있는 의원님들이 한 명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도 지금 당내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유임을 바란다기보다는 그래도 김병기 원내대표와 같이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만약에 다시 선거를 하게 된다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향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 기류가 조금은 다르다는 관측들도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쨌든 여당 지도부가 지금 예. 변화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역학구도가 최고위원 선거 결과에 따라서는. 그런데 원내대표만큼은 기존의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나마 정청래 대표를 견제해 왔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어요. 예. 이런 그 역학구도를 다시 변경하고 싶지는 않겠죠.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래서 아마 30일 그 입장 표명도 늦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과 국민경제자문위 부의장에 보수 인사인 이해운 전 의원, 김성식 전 의원을 각각 지명했습니다. 대통령실 설명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이해운 전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KDI 연구위원 등을 역임한 정책과 실무에 능통한 분입니다. 국민경제자문회 부의장에 김성식 전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의 인사 철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통합이라는 부분하고 실용인사라는 두 축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경제 예산 분야에 누구보다도 전문가들로 꼽히는 분들이고요. 저 발표를 듣고 여야 정치권 모두 술렁였다는 겁니다. 특히 이해운 전 의원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지명됐다. 이 발표를 듣고 나서는 뭐 파격을 넘어서 충격이다.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하지만 뭐 통합과 실용을 대변하는 인사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인사 자체가 메시지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계속해서 뭔가 통합의 메시지를 내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일 때와 달리 대통령이 되면은 통합 인사가 되겠다. 아무래도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본인을 선출해준 지지자 진영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를 계속 내오셨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통합의 인사 그리고 실용적 인사를 낸 게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교라인 측에서도 동맹파와 자주파를 고루고루 기용을 하면서 양쪽 이야기를 다 듣겠다는 모습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 인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이해운 그 장관 지명자가 재정과 관련돼서는 뭐 긴축 이쪽 온건 이쪽으로 아마 주장을 하셔왔던 분이고 또 그런 목소리를 내시게 될 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이 확장 정책과는 반대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양쪽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두 개 다 갖고 한번 국정 운영을 해보겠다는 의지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해운 전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 기조와는 다른 반대되는 또 비판하는 목소리들을 많이 내왔었는데 이렇게 지명이 된 이후에 이 후보자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경제 문제는 정파나 이념을 떠나서 협력해야 한다는 게 소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협력해야죠. 그런데 이제 그 기획예산처 장관이라는 자리가 재정정책을 총괄하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정책을 총괄하는데 이해운 후보자가 갖고 있는 재정정책은 확장 기조가 아닌 거죠. 긴축 재정으로 보여지고 이재명 정부는 이제 확장 재정의 역할을 좀 확대해야 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게 안 맞는데 다른 부 장관도 아니고 기획재정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좀 모셨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크고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장관의 직무에 대해서 대통령이 크게 비중을 두고 있지 않구나. 저희가 기획예산처를 분리해가지고 국무총리 산하로 놓을 때 어떻게 봤냐면 재정정책을 마음대로 하겠구나라고 그런 취지였구나라고 평을 했는데 거기다가 본인과 엇박자 내는 재정기조를 갖고 있는 분을 갖다 앉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장관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별로 없다. 두 번째는 이게 여러 가지 정략적 목적으로 갖다 앉혔구나라고 볼 수밖에 또 없죠. 왜냐하면 재정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경제 전문가는 맞더라도. 그렇다면 결국 큰 판을 흔들 요량으로
어떤 그 쓸 요령을 갖다 앉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어쨌든 뭐 후보자로 되셨으니까 잘 하셨으면 좋겠지만 본인이 갖고 있던 그 기조는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대통령의 확정 재정을 견제하는 역할이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바람은 갖고 있습니다. 자, 계엄을 옹호한 이력이 있는 이해운 전 의원 후보자를 기용하는 게 내란 청산을 외치는 여권 기조와 모순된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도 이런 내란 동조 세력을 장관직에 앉혔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여권 내부 분위기도 좀 심상치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인사청문회가 참 흥미로운 게 예. 사실 이 여당을 설득하는 과정이 된 겁니다. 야당에서는 반대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본인들이 아무래도 5번이나 공천을 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자질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여당에서 예. 이 내란과 관련돼서 이해운 이 지명자가 그런 집회에도 나갔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발언해왔던 것들이 과연 우리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이제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일단 이해운 전 의원이 본인은 그런 내란과 계엄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고 좀 분위기에 휩쓸려 한번 나갔던 것을 좀 후회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예. 항상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밝힐 자리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발언들을 보고 아마 강성 지지층이나 이런 분들도 한번 들어보고 판단하겠다라는 입장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지금 분석해 주신 게 이해운 전 의원이 청문회에 나온다면 야당에서는 뭐 이른바 퇴짜 놓기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만 뭐 즉각적인 제명 추진을 했고요. 내부에서는 배신, 변절 뭐 이런 강한 비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세요? 글쎄 뭐 보수 인사가 예. 그 진보 진영의 장관으로 간 것은 몇 번 있죠. 진영 장관도 그랬고요. 예. 그 뒤를 이으시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깔끔한 처리를 하고 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협위원장, 현직 당협위원장 시절에 지명을 받고 그때까지도 처리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당에서의 평가를 한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이해운 후보자를 대통령이 지명하면서 특히 이해운 후보자가 이 탄핵 관련돼서는 강한 메시지를 내왔잖아요. 예. 그렇다면 여태까지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이 했던 국민의힘 인사를 상대로 한 내란몰이는 이건 허울이다라는 것을 인정했다고 봐요. 예컨대 이게 정략적으로 덫을 놓고 허울을 씌운 거 아니면 뭐 모셔다 저렇게 장관직을 줄 수 있겠습니까? 결국 뭐냐면 내란몰이는 그냥 정략적인 것이지 내용은 없던 것이었다. 저는 그것을 민주당과 대통령이 인정했다. 그 하나의 징표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떠나는 이해운 후보자가 뭐 국정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다만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 후보자와 더불어서 장관급입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김성식 전 의원을 발탁한 것도 파격 인사라는 평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근데 김성식 전 의원에 대해서는 이해운 지명자와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여야 예. 모두에서. 왜냐하면 김성식 전 의원은 2번 국회의원을 하셨는데 한나라당에 선발하셨지만 그 2번째 하실 때는 국민의당, 그러니까 예. 제3당에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양 당을 좀 오가는 분들은 한번 이 중간지대에 있는 제3당을 거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아마 이해가 됐을 거라고 보고요. 또 김성식 전 의원이 의원 시절이나 그 이후에 발언했던 것들을 보면은 강성 발언이나 이런 걸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본인의 소신은 확실하신 분입니다만 그리고 기재 쪽 그러니까 경제 쪽에 대한 전문성을 두드러지게 보여줬던 분입니다만 예. 뭔가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임명되신 다음에 부의장으로 활동하는 과정 속에서도 뭐 여야 모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스르지 않는 양쪽 다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실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양당의 전 뭐 이견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왜 이런 인사를 했을까를 두고 뭐 정치권 일각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수 중도 표심을 의식해서 이런 인사를 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설득력 있는 해석이라고 보고 예. 첫 번째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그런 움직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의 강요뿐만 아니고 참모진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행보를 하고 있다. 이건 뭐 정평이 나 있는 거고 그다음에 거국내각처럼 보이게끔 하는 거죠. 예. 한두 명 인사에 대한 뭐 평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뭐 보훈부 장관도 있고요. 그다음에 송미령 장관도 있고 그다음에 이해운 장관 후보자까지 보면 어디 가서 국민들께 우리는 이렇게 나라의 민생 안정을 위해서 거국내각을 꾸리고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민생 위주의 거국내각 프레임을 통해서 지방선거에서 중도층 또는 보수층의 어떤 표를 뺏어오려고 노력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파격적이다는 생각이 들고 한편 보면 부럽기도 해요.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스스로 내란몰이와 관련돼서 맞니 안 맞니 윤여개인이냐 아니니 이거 갖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똑같은 프레임을 민주당에서는 물론 룰 메이킹을 하고 있지만 실제 과감히 등용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본인들이 만들었던 허울을 인정한 꼴이지만 한편 보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사건을 획기적인 사건으로 보고 내부 분위기를 다지는 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인사가 중도보수 표심을 타겟팅했다라는 분석과 함께 지금 이해운 전 의원이 서울 서초갑에서 3선을 했고요. 김성식 전 의원은 부산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서울과 부산 전부 어떤 여건 약세 지역에 이런 지역의 인사를 통해서 민심을 잡으려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김성식 전 의원은 또 부산 출신이긴 합니다만 국회의원은 또 보수 약세 지역인 관악에서 또 하셨거든요. 그런 것들도 충분히 고려가 됐을 거라고 보고요. 만약에 정말 이번 인사가 지방선거용이었다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졌겠죠. 그러니까 지방선거까지 지금 5개월 좀 넘게 남았잖아요. 5개월 좀 넘게 남았다는 거는 이번 인사가 정말 지방선거용이냐 아니냐를 드러낼 겁니다. 이해운 전 장관, 그러니까 이해운 전 의원이 본인의 기조에 대해서 그냥 말만 하고 정부는 전혀 반영하지 않는 모습을 5개월 동안 보인다면은 이거 그냥 사실 그냥 보여주기식이네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앞으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정말 그 기조 이해운 전 의원의 의견도 국정에 녹아내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인사라고 보기 때문에 지방선거용이다, 약세 지역을 보완하기 용이다. 전 그렇게 보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어지겠죠. 유사한 인사 조치가 또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차관 인사를 봐야 된다는 분석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